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뉴스바는 종편 개국 2년을 맞아 종편의 방송 내용, 또 경영 실태, 종편이 사회에 끼친 여파 등을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언론학자이신 세명대 정연우 교수와 함께 종편 특집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연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른 시각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먼저 그 종편의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2년에 대한 종편 전반적인 평가 어떻게 내리십니까? 한마디로 한국 민주주의와 여론을 교란하고 언론 환경을 황폐화시킨 그런 2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편파 왜곡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수 수구 세력들을 결집시키고 또 종북 논란을 일으키면서 색깔론, 네. 또 민주 진영에 대한 조롱, 비하, 막말 이런 걸로 점철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송의 품격은 물론이고 저질 프로그램을 쏟아내면서 우리 사회 방송 수준의 전반적인 하락을 가져왔고, 네. 이들이 이제 워낙 왜곡과 편파 보도 계속하니까 국민들의 공정방송에 대한 눈높이 자체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의 불공정 행태가 별로 이슈가 되지 못할 정도로 전반적인 수준이 하락한 거고요. 네. 실제로 이들이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는커녕 저질 막말 방송하면서 특히 이제 돈이 적게 드는 정치 토크, 저질의 정치 토크를 오락화하면서 시간을 때웠고, 그것도 몇 번씩 다시 보여주면서 이제 재방송으로 하면서 거의 재방송 비율 한 50% 이상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싸구려 막말 저질 방송으로 한국 언론과 여론을 망가뜨린 일종의 암세포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 암세포가 다른 언론 또는 한국 사회 전반에 확산되지 못하도록, 전이되지 못하도록 빨리 잘라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많은 분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는데 여전히 그 탄생, 그 출생의 어떤 불법성 이런 논란이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잠깐 짚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신문과 재벌의 방송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네. 끊임없이 시도를 했던 거고, 그 당시에 국민들이나 혹은 야당이나 시민사회가 굉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다수당의 힘으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도 대리투표, 재투표 등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탄생한 것이 오늘날의 종편이고, 또 종편 사업자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불공정, 불투명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게 명분은 신문사들이 방송에 진출해서 종합 언론 미디어 그룹을 육성한다 그랬지만 사실은 자기네들의 한 통속이었던 조중동들한테 방송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의혹이 여전하고 아직도 다들 그렇게들 믿고 있습니다. 네.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당시 국회의장이 그 법안 통과시키기에 앞서 그랬잖아요. 조중동을 위한 거다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자백하기도. 그게 자기네 당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까지 한 네.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 해가 2009년이었죠. 2009년도 7월에 21일인가 아마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미디어법이 강행 처리될 때 뭐 재투표도 있었고요. 대리투표가 네. 있었던 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네. 헌재 사무처장도 상당히 문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그걸 묵살하고 그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밀어붙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언론에는 헌법재판소가 마치 미디어법 통과가 적법하다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도를 했지만 뭐 지금 헌재 사무총장 말씀하신 대로 사무처장 얘기대로 합법적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위법성이 있고 그것을 국회에 치유하라고 결정한 그렇습니다. 것이다. 문제는 있는데 헌재가 나서서 해결하기보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다시 논의해서 그걸 바로잡아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그걸 묵살한 거죠. 네. 자, 조금 전에 종편이 어떤 내용의 방송들을 쭉 해왔는지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종편 출범할 때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 미디어 산업을 육성하겠다. 네. 그리고 또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들을 창출하겠다.
예. 이런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약속이 지켜졌는지요? 뭐 전혀 지켜지지 않았죠. 사실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육성은커녕 현재 종편을 살아남기도 걸법한 거의 살기도 어려운 좀비 정도의 방송으로 전락을 했는 거고요. 네. 콘텐츠 산업을 성장시키겠다, 방송 다양성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네. 실제로 방송의 다양성 그냥 종편은 저질의 정치 토크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방송의 다양성을 위축시키고 있고 네. 양질의 일자리 그때 당시에 2만 1,000개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종편 4사 다 합쳐서 1,319명인가 고용돼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종편사들이 현재 이번 적자만 따지더라도 거의 수천억 원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사람들한테 연간 몇 억씩 돈을 나눠주는 게 차라리 낫다. 그게 훨씬 더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실제로 이들은 내가 온 것은 그런 거짓말이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정치적 선동 매체를 확보하고자 했던 거고 그래서 자기네들 정치적 여론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뒷부분에 얘기해 줬던 그런 의도는 좀 관철이 된 것 같아요. 시청률이 꽤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요. 시청률의 문제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들이 여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하루 종일 거의 대선 당시 한 60% 이상 그런 저질의 토크쇼를 하면서 야당이 불리한 의견을 죽이고 네. 여당이 유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NLL 문제나 이런 것들을 부각을 시키면서 그것도 아주 편파적으로 또 야당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또 야당을 무능력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네. 이런 방송들 끊임없이 했고 이게 이제 정치에 관심 있는 노년층들을 결정적으로 결집을 시켰고 여기에다 이제 당시에 KBS를 비롯한 지상파들이 편파 왜곡 보도를 하고 또 조중동들이 일방적으로 선전 매초하면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던 거고 거기다 뭐 아시는 것처럼 요즘 국정원이나 혹은 군 사이버 사령부 이런 데가 나서 여론시장 사이버 시장마다 다 장악해서 예. 지난 대선이 공정한 선거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국민들 눈과 가려진 귀가 막힌 상태로 선거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그 전위대 맨 앞에 있었던 게 바로 종편 방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시청률 수준은 어떤가요? 그때 이전만 하더라도 0.5%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대선 과정을 통하면서 그때 종편들이 존재감이 확 부각됐습니다. 종편이 내쏟았던 여러 가지 왜곡과 막말과 혹은 여러 가지 편향과 이런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또 이 종편들이 식당을 비롯한 이런 곳에서 곳곳에 이제 계속 틀어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편을 봤던 겁니다. 그러면서 종편의 존재감이 점점 높아졌고 네. 그래서 일부의 종편들은 시청률이 이제 한 1% 뭐 안팎으로 올라갔다. 전에보다 좀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1% 하면은 보통 뭐 저도 YTN에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만 보통 그 일반적인 PP사들의 꿈의 시청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초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0.5가 채 안 되는 그래서 뭐 0.2, 0.3 초기, 예. 아주 초기에는 그래서 뭐 애국가 시청률이다 이런 예. 비아냥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전체 PP들 그 시청률 순위를 보면 상위를 종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영 실적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어디에 기인하는 겁니까? 그래도 종편이 일반 PP, 이게 전문 PP들에 비해서는 제작비나 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 PP야 대개 시청률이 1% 되면 그 광고 수입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지만 종편은 일반 PP들보다는 인력도 많고 또 아무래도 유지비도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쌓이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자본금 규모나 또 들어가는 비용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그 종편이 생존하기에 1%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시청률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도 할 뿐만 아니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종편이 현재 그나마 시청률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질의 막말 정치 토크
정치를 오락한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청자군이라는 게 그렇게 확장되기 어렵습니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방송시장의 주된 시청자들은 그런 것보다는 연예 오락 프로그램들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능이나 혹은 드라마나 이런 시장은 상당히 큰 데 비해서 정치 토크는 시청자군이 크지 않는 그런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케이블이라 하더라도 응답하라 1994라든지 그전에 슈퍼스타 K라든지 혹은 무슨 꽃보다 할배 이런 것들처럼 예능이나 드라마 이런 쪽은 얼마나 시청자군이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정치 토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 토크는 대체로 큰 선거가 있는 해 이럴 때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있고 또 올해처럼 한국 사회를 뒤흔들 만큼 중요한 이슈 NLL 문제를 저들이 지속적으로 공격해왔고 또 거기다 내란 업무 사건도 있었고 국정 문제도 있고 이런 큰 사건 이슈 사회적인 갈등과 사회적인 관심사를 모을 만한 사안들이 있을 때는 그나마 정치 토크가 시작이 조금 확장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대표적인 미국의 폭스 TV 폭스 뉴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그 시장이 굉장히 크고 광고 시장도 크고 시청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는 되게 보도 전문 채널로 이제 잘 알려진 게 폭스 뉴스하고 CNN 정도인데 거기도 그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되는데 우리는 시장이 훨씬 더 적은데 4개사 거기다가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YTN이나 뉴스Y 이런 데도 있고 하니까 뉴스 시장을 놓고 보도 채널 혹은 정치 토크 시장을 놓고 이 6개 사업자가 견뎌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아마 지금은 단기적으로 반짝하지만 이런 형태로는 오래 못 갈 거다. 네. 워낙 이 보도에 집중하는 편성 전략 때문에 가뜩이나 협소한 보도 시장은 이미 뭐 사업자들로 포화 상태고 그래서 시청률 확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종편사들이 자본금을 상당히 많이 이미 소진한 상태인데 예능과 오락 드라마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을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자본금 여력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고 그거는 사실 시청률이 예측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능이나 드라마 같은 경우. 초기에 TV조선 경우에 한반도인가 하는 프로그램은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TV조선이 그랬죠. 그거 하다가 이제 굉장히 적자를 봤기 때문에 아마 뜨거운 맛을 한번 봐서 더더군다나 그런 모험을 하기가 상당히 자기네들도 걱정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까지의 어떤 뭐 태동의 과정이나 지난 2년의 어떤 문제들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우리나라 방송 시장으로 봤을 때 종편은 몇 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광고 시장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광고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KBS가 만약에 수신료를 대폭 올리고 제2채널이 광고를 하지 않게 되는 상황. 또 지상파가 중간 광고나 총량제를 도입하는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시장 전망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냥 아주 단순화해서 거칠게 이야기하면 한 개 아니면 잘해야 기껏 두 개도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두 개를 할 때는 하나는 정말 종편처럼 지상파처럼 제대로 가는 거고 다른 하나는 약간 그거하고는 차별화돼서 뭐 보도나 좀 적게 돈이 드는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가면 2개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뭐 이른바 조중동류의 매체들을 싫어하는 입장 차라리 이번에 이제 재승인을 앞두고 있는데요. 재승인에서 뭐 다 허가를 다시 내줘서 더 치열하게 경쟁하게 하고 서로 망하게 하는 전략이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정말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전부 다 통과를 한다면 더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겠네요. 아마 어려워질 것입니다. 정말 그 현재도 시장 규모가 자기네를 살아남기엔 너무 적은데 아마 지금 상태로 4개를 더하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다만 이제 그런 것을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방통위가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도 이경재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KBS 수신료를 대폭 올리고 KBS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공영방송이 무슨 광고하는 데가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또 지상파 쪽을 달래기 위해서 그쪽도 이제 중간 광고를 포함한 또 광고 품목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완화해 준다는 그런 정책적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황이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KBS 수신료 문제하고 종편의 생존하고는 방통위가 아무리 그것을 부인해도 연결고리가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확합니다. 명확한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 KBS가 광고를 하지 않고 수신료로만 운영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MBC나 SBS 같은 지상파도 상당 정도의 수혜가 있고요. 네. 또 그 나머지 부분이 거기서 다 소화하지 못한 광고 물량이 종편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KBS 2채널이 연간 광고가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5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KBS나 나와서 MBC나 SBS 그리고 종편으로 흘러 들어가면 상당히 광고 매출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른바 낙수 효과네요. 네, 수신료 그렇습니다. KBS 수신료 인상에 따른 낙수 효과가 지상파는 물론이고 종편으로까지 흘러 들어가서 예. 그게 이제 종편의 새로운 먹을거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국민이 이제 결국 수신료 올리면 그 부담은 국민이 하는 거고 네. 국민이 그 돈 낸 돈을 기반으로 KBS는 광고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그 광고가 다시 MBC나 SBS 종편 이렇게 흘러가서 국민이 낸 수신료가 결국 그들을 위한 동네 잔치를 위한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는 수신료가 종편의 생존의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구조에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혹시 KBS 노조가 파업하는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구노조 말씀이죠? 예. 언론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게 공정방송이나 방송 독립성이 아니고 네. 자기네들 다른 복지를 비롯한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신료 문제를 또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KBS의 지배구조, 그러니까 사장 선임 구조가 국회 공공성특위에서 빨리 결론이 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마치 공정한 사장 선임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이번 노조 파업의 주장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되어야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수신료를 올릴 수 있다. 이 얘기로 흘러가더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위한 필미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기를 그게 지배구조 개선을 전면 내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 종편의 이러저러한 경영 상태 조금 이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워낙 포화되어 있고 생존 그렇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영업 행태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조중동의 광고 영업 실태 또는 외주사를 대하는 어떤 갑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는 이제 광고 영업 문제입니다. 사실 종편은 드라마나 예능이나 보도나 다큐멘터리나 이런 모든 장르를 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와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 거고 시청자 입장을 보면 지상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들이 영업하는 광고 영업을 하는 것은 지상파는 직접적으로 방송의 영향력, 보도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광고를 유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사가 직접 광고 판매를 못하도록 막아놨죠. 그런데 종편에게는 그거 허용돼 있고 물론 그게 현재 법으로는 내년 3, 4월이면 종편도 직접 못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까지 그걸 허용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종편은 기자들을 앞세우고 또 카메라를 앞세워서 광고주를 압박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광고 효과가 그리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방송의 영향력과 방송의 협박 때문에 광고주들이 어쩔 수 없이 광고하는 사례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미를 보니까 종편은 지상파처럼 내년부터 직접 영업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것마저 무력화시키려고 그걸 계속 유예해달라 이렇게 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자체 제작도 있지만 독립 제작사에게 제작을 맡겨서 그걸 종편이 이제 다시 편성해서 내보내는 방식이 있는데 프로덕션을 이용하는 프로덕션을 거죠. 이용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종편이 훨씬 더 영향력도 있고 또 시장에서 강력한 교섭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독립 제작사들에게 충분한 제작비를 주지 않고 또 그들 저작권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고 이런 독립 제작사들의 기반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거의 부도 직전에 가 있는 독립 제작사들이 꽤 많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외주 제작사를 상대로 한 갑질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갑질이고 자기네들이 이런 갑질을 하니까 경제 민주화니 이런 문제, 가불 문제 해결 이런 것에도 전혀 관심이 없겠죠. 네. 혹시 지금 모기업들이 다 거대 신문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신문들이 광고 수주라든가 이런 데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은 신문 광고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광고 영업 전략 이런 것들도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네.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본 거는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고주에게는 이 종편 TV도 무섭지만, 네. 사실은 그 모기업인 신문의 사회적 영향력은 대단히 자기들에게는 우려스러운 또 두려운 재산이기 때문에 종편 TV가 요구하는 광고를 거절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뉴스바 종편 개국 2년을 맞은 특집 방송 종편의 2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언론학자이신 세명대 정현우 교수 나와 계시고요. 지금 잠깐 국회 미방위 소속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 연결해서 종편의 지분 구조의 문제 등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지분 구조와 관련된 부분 최 의원께서 오랫동안 추적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먼저 그 채널 A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채널 A를 집중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나머지 부분들은 일부 몇 가지 정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일단 동아일보 채널 A의 문제는 김창경 회장, 네. 혹시 아시죠? 미래저축은행 네. 문제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중입니다. 네. 이분과 관련된 두 회사가 있어요. 리엔장 실업이라는 페이퍼 컴퍼니 문제. 네. 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김창경 회장이 채널A에 100억을 출자했고요. 네. 그다음에 고월이라는 사실상 김창경 회장의 소유인 고월에서 60억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 고월의 60억은 그냥 투자한 것이 아니고 네. 채널A가 고월이 짓는 건물을 사주고 네. 그리고 그 대가로 채널A에 똑같은 액수에 투자를 한 겁니다. 이건 이제 동아일보의 임채청 상무가 김창경 씨에게 좀 투자를 해달라. 그러니까 김창경 씨가 우리 돈이 없다. 네. 그러면 내가 우리가 짓고 있는 골프장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60억을 주고 사주면 네. 그 돈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9월에 맞바꾸기 투자는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죠. 이렇게 순수한 투자가 아닐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네,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예. 예. ENT라고 동아일보 사동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에서 203억을 출자했는데 이 203억은 사실은 204억부터 5% 이상의 주요주주가 되거든요. 네. 그걸 피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203억을 이제 채널A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채널A에 203억을 투자했는데 1년 이 돈을 SKT에서 빌려서 투자를 했어요. 예. 그런데 1년 후에 누군가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누군지를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우린테크라고 네. 9만 원의 세금도 못 내는 아주 작은 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우린테크의 대표가 상탕평평 김광현 씨의 누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우린테크는 사실상 이 30억이 어디서 났느냐, 그걸 저희가 계속 추적했는데요. 결국은 이것도 나중에 보니까 돌고 돌아서 현재 KT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우린테크의 경우는 상법 위반 건도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린테크가
주식회사를 만들 때는 주식 청약서에 어떤 은행으로 주금납입 장소라 그래서 채널A가 지정한 하나의 은행으로 돈을 되게 모으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국민은행이었는데 우린테크는 우리은행으로 넣었더라고요. 예.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사실상 그게 그 주식으로 인정이 되질 않아요. 투자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30억이 비게 되는 거라 저희가 계속 우린테크의 주식 청약서를 달라고 하는데 방통위가 못 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 중에서 고월과 우린테크 문제는 상법 위반 건까지 저희가 같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 뭐 지금 그 고월 사례만 하나만 보더라도요. 이게 실질적으로 채널A의 돈이라고 뭐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 지분 초과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월하고 우린테크의 경우는 네. 사실은 이제 사실이 완전히 밝혀져야 되는데 네. 채널A가 자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못 하고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검찰에 고발하라고 방통위를 압박하고 있는데 네.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질 않네요. 그런데 이제 9월이 60억이고 우린테크가 30억이잖아요. 네. 그럼 일단 그것만 해도 90억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현재 동아일보 채널A 지분이 29.32%예요. 네. 여기에 저희가 이제 동아일보 돈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는 우린테크 30억을 더하면 30.05%. 네. 그다음에 9월에 60억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60억이 동아일보 차명 출자라면 31.5%로 지분 제한을 위반하게 돼서 이 역시 법 위반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상법 위반하고요. 네. 방송법 위반하고 승인조건 위반 세 가지를 다 의심하고 방통위에 여러 자료를 주었습니다. 네. 적어도 지금 재승인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동아일보 측의 자료를 채널A 측이 자료를 내라고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방통위가 이런 것들을 내지 않으면 재승인 심사 진행할 수 없다. 예. 이거 아주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럴 뿐만 아니고요. 네. 방송법에 따라서 네. 그 사업자는 방통위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요. 네. 또 이제 승인 조건 위반이기 때문에 시행명령 받아야 되고요. 네. 만약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과태료 내고 또 자료를 안 낸다. 네. 그러면 승인 기간을 3개월 단축할 수 있고요. 방통위가 법적으로 절차를 밟으면 네. 다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계속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고 더 기가 막힌 답변은요. 이런 답변도 들었습니다. 채널A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못 받고 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대정부 질문 때도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열린 상임위 예결위 대체 토론에서도 저희가 이거 계속 집중 지적했는데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나중에는 너무 복잡해서 네. 좀 조금 따라가질 못하겠다 이런 태도까지 보이셨어요. 이게 뭐 복잡할 게 뭐 있어요? 돈이 돌고 돌아서 다시 채널A 돈이 돌고 도는 구조가 그냥 그림 한 장만 그려도 뻔히 보이는데. 저희가 그림도 잘 제시했었죠. 근데 이거 고월이 약간 복잡하거든요. 사람이 여러 명 끼어 있어서. 예, 그런 거잖아요. 그냥 내 돈 가지고 주식을 사면 간단하고 단순한데. 네. 이게 이제 그 약간의 편법이나 불법을 하게 되면 복잡하게 하잖아요, 원래. 네네. 좀 이제 본질을 파악하기까지 골이 아프긴 한데 머리가 약간 아프긴 한데 어쨌든 저희는 지금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이제 끝까지 한번 그 방통위 자료 제출 요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이게 뭐 다른 진짜 지능적인 경제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한 흐름인 것 같고요. 간단해요. 예. 그런 거에 비하면 뭐. 네. 이런 거를 이해 못한다는 분이 방통위원장을 하면 될까 모르겠네요. 자, 머리가 뭐라 그러고 어쨌든 그런 표현이죠. 예. 방통위 내부에 채널A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게 내부에 뭐 사무처
사무처가 아니고 그 관료들이라고는 안 보고요. 네. 이 종편 자체가 워낙 그 이명박 정권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그냥 밀어붙여서 이게 무슨 심사를 해서 좋은 종편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종편을 만들기 위해서 심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고요. 네. 이명박 정권 전부가 종편을 비호한 세력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뭐 앞장서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특혜까지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개 관료들이나 담당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명박 정권 전체 그리고 뭐 현 정부도 이명박 정부의 연장이잖아요.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과 종편이 만든 언론 환경에서 지금 그냥 즐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속성이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어렵겠지만 끝까지 열심히 해볼 생각. 네, 이명박 정부의 방통위는 이러한 지금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부당하고 불법성이 보이는 이런 구조를 감췄다면 지금 박근혜 정부의 방통위는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정부가 방송 정책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MB가 해놓은 방송 장악의 탄탄대로 위해서 그냥 큰 그 양반걸음으로 가고 있으면서 말로는 뭐 대명천재 방송 장악이 있냐라고 하고 있다. 그렇게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우림테크 여기 이제 30억 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회사 대표가 김광현 씨 누나라고 하셨죠? 네. 예, 채널A의 김광현의 탕탕평평이라는 프로그램 진행자의 누나. 네, 그리고 그분은요, 네. 그 종편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누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광현 씨를 말씀하시는 김광현 씨. 네.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네, 제 기억으로는 기획 파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혹시 최 의원을 종북이라고 규정했었나요? 그냥 종북으로 규정한 게 아니고요. 네. 그 종북 5단체로 뭘 뽑았는데 민원연이 거기 포함됐고요. 민주언론 시민연합. 네. 그리고 그 민주언론 시민연합에 그 관계에 있는 핵심적인 사람들이 종북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며 그 중에 최민희 의원도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네. 단지 종북이 아니고 저보고는 김일성주의 핵심이라고 했던가 뭐 그런 그 더 심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지 종북이 아니고요. 예. 김일성주의 핵심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종북이 아닙니다. 아, 그거 제가 물어보지 않았고요. 그냥 제가 꼭 밝히고 싶었어요. 아, 정말. 이 채널A와 김광현 탕탕평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셨습니까? 네, 지금 소송 중입니다. 아, 그래요?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결과가 곧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뭐 네. 재판부 사정이니까요. 예. TV조선의 지분 구조에는 문제가 없던가요? 비교적 이런 채널A 같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TV조선이 이제 이 조선일보가 종편 만드는 과정에서 펀드를 구성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TV조선 말고 또 다른 종편 부분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드러난 문제점들은 없나요? 종편 전체가 드러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네. 부실 저축은행들 투자를 받았다든지 학교 법인이 많이 투자했다든지 대기업 지분이 뭐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 있다든지 예를 네. 들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 TV조선에 300억인가 200~300억 투자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에는 우회 투자하고 이런 거 저희가 다 밝혀냈죠. 네. 그리고 MBN의 경우는 자료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투성 중이어서요. 네. MBN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혹시 정현우 교수님 최민희 의원께 질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예. 최 의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종편 출연 문제요. 네. 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뭐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 뭐 이해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예. 최 의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처음에 대선 지나고 네. 종편에 출연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고 한 서너 분이 반대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제가 주장하는 게 참 나쁜 종편 속가내자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종편 간에 차별성이 좀 발생하고 있어서 저는 선택적으로 의원들께서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예.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세요? 별 문제 삼지 않는 입장 표현이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국회에 들어와 보니 정말 일개 국회의원은 존재감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언론이 주목해주지 않으면 클 수가 없고 그리고 야당 의원은 절대적으로 지금 언론 환경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최 의원께서는 안 나가고 계시고 또 정청래 의원은 아주 공개적으로 나는 안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예, 그런 의원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까? 일단 두 명인데요. 아, 그래요? 일단 제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발언한 건 2명이에요. 예. 조금 전에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나쁜 그 종편은 속아내고 선택적으로 출연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그런 선택적으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알아서, 나가든지 말든지, 그건 사실상 어떤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종편에 대해서 다 개방한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선택하라는 거니까 당 차원에서 종편에 나가고 말고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노정면 앵커께서 민주당에 열심히 하는 의원들을 많이 좀 방송에 초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유, 그건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예. 지금 글쎄요, 뭐라고 할까요?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상태에서 종편이 탄생을 하다 보니까 보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근데 이 종편들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뭔가 모델을 가지고 모델을 가지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 대표적으로 폭스 TV가 생각이 나는데 미국의 폭스 TV와 지금 우리나라의 종편 되게 유사성이 많은가요?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언론처럼 위장돼 있는 선동 매체가 어떻게 여론 지형과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나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를 이제 폭스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말 정치 편향과 불공정 또 왜곡 보도 이런 것들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있다. 이런 것들이 미국의 뜻있는 사람들의 시각이고요. 실제로 이제 보수적 의제를 부각시키고 또 진보적인 의제에는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사실을 조작하는 경우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화당의 정치 행사는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처럼 그전에 다른 행사에 있었던 그런 화면을 갖다가 쓰기도 하고요. 또 공화당의 유력한 정치인들 그전에 이제 킹그리치나 이런 사람들을 고정 패널로 출연을 시키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의 보수적인 정치 집단이 티파니가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기반 역할을 했던 거고 티파니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시켜 줬던 거죠. 그래서 이 폭스뉴스에도 우리 종편처럼 극우 인사들이 나와서 온갖 자극적이고 막말
하면서 시사 현안 문제를 비틀기도 하고 실제로 이들이 나와서 선거운동을 해준 적도 있고요. 예. 또 공화당을 위한 선거 모금도 하고 이렇게들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종편도 그렇고 폭스뉴스도 그런데 그 시청자들의 주요 계층적 속성이 서로 좀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폭스뉴스도 보면 인종차별주의자 또 저학력에 또 저임금에 저소득 이런 사람들이 주류 시청자군을 이루고 있었고요. 우리도 사실 종편의 주요 시청자 기반이 되게 좀 저소득이 가난한 사람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사회적 좌절감과 분노 이런 걸 종편이 쏟아내는 막말을 들으면서 하나의 그 희생양을 찾고 그래서 자기 위안을 얻고 또 분풀이를 하고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폭스 TV의 시청 그 연령층도 우리나라처럼 고령층이 많은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령층이 있긴 한데 우리는 되게 세대별에 따라서 이념적인 성향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세대에 따라 그게 뚜렷하진 않으니까 예.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는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가 이념적 성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합니다. 네. 자, 이 국내 종편들이 그동안 사실상 그 보도 채널의 역할을 하면서 특히나 대선을 앞두고는 더 그것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보도들이 문제였던 거죠? 의제 부분에서 박근혜 후보한테 불리한 것들은 완전히 감췄던 거죠. 예를 들면 그때 정수장학재단의 문제라든지 혹은 인혁당 문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부각시키지 않고 네. NLL 문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고 또 야당의 무기력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질타하는 것들을 통해서 야당은 무능력해서 당시에 중요한 의제가 되었던 것이 경제 민주화나 복지 논쟁 이런 것들이 있어도 네. 야당은 무능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게 만들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복지 문제나 경제 민주화나 이런 것들은 진보적 의제인데 그게 보수 의제로 이제 흘러가게 만들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뭐 최근까지도 이런 막말 보도, 그 저질 토크 이런 것들이 판을 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걸프사면 종북을 몰고 가고 또 지난번에 그 광주 항쟁에 북한군 개입했다 이런 거짓말을 버젓이 하기도 하고요. 또 대표적인 몇몇 프로그램들 거기에 보면 정말 최소한도 상식과 또 논리도 하지 않는 막말을 하는 인사들이 고정적으로 출연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 새누리당의 퇴물 공천을 받지 못해서 밀려난 그들이 나와서 대단한 농객처럼 고정 패널로 출연하는 일들도 수탁이 많고요. 네. 자, 여기서 잠깐 저희가 준비한 그 구성물이 있습니다. 종편이 방송했던 내용들 저희들이 직접 다 편집을 해놨는데요. 그걸 잠깐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특수 게릴라들이 어디까지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련되어 있는지 그 실제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5.18 당시 북한의 특수부대원이 광주에 내려왔었다는 주장은 사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를 주장하는 탈북 군인들의 공개 기자회견도 있었고 5.18 때 활약한 특수부대원들을 기린다는 북한 묘역에 있는 사진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더구나 광주에 왔었다는 특수부대원의 정원록도 이미 나와 있었던 상태입니다. 저는 이를 추적해서 북한군 개입 여부의 실체를 제대로 한번 파악해보자 이런 뜻이지. 광주와 민주화 운동이 다 처리된 후에 정리가 된 후에 북한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 영웅 광주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훈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의 세력이 간첩 세력이 분명히 개입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버럴한 자유를 주장해요. 네. 근데 자기들과 의견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 도덕적 경건주의를 주장해.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게 옛날 남로당 수법이거든요. 아, 남로당이 이랬습니까? 그럼요. 오리지널 공산주의자들이 딱 나 이런 이 양반들은 내가 그래서 차라리 공산주의 공부를 하셔서 공산주의자를 하세요. 네, 차라리. 네. 5대 얼짱입니다. 네. 5대 얼짱 여성 정치인입니다. 네.
5등 하나 둘 뛰겠습니다. 하나 둘. 아유 대한민국 대통령을 5등에 갖다 놓으면 됩니까? 아니 이제 청와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이거. 대통령 한갑 넘으셨거든요. 네. 올해 한갑 이제 한갑이죠. 한갑에 저런 미모, 저런 몸매 네. 이를 유지한다는 건 저는 아마 뭐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굉장히 그만큼 관리를 잘하셨고 3위. 어유 김재현 씨. 각 당마다 하나씩. 저쪽 밑에가 미니스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네. 굉장히 짧은 치마를 네. 몸매에 자신이 있으시니까 네. 또 젊으시고 또 외모에 자신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 또 너무 미니스커트. 아니 뭐 그건 그러니까 저 바지 저 바지 입으셨네.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니 근데 미니스커트 나와서 다행이네. 아니 미니스커트 잘 입고 다니고. 아니 그거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바지 입었죠. 굉장히 미니스커트 잘 입고 다니시고 그다음에 각선미도 아주 이쁘신데 낭낭공주. 호동왕자하고 사랑을 하는. 홍합진보다하고 좀 안 어울려요. 아니야. 얼굴은 안 어울리는데 또 자세히 보면 또 이 양반 또 승질 낼 때 보면 또 나와요. 또 얼굴에 나오는데 낭낭공주가 자기 조국을 배신하잖아요. 네. 낭낭공주가 호동왕자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양반도 김재현 씨 남편도 이거 완전히 종북이거든요. 종북으로 징역 산 사람이에요. 네. 이거 길게 얘기할 시간 없으니까 뭐 김일성 찬양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남편이. 네. 남편의 사랑에 빠져서 나는 종북 세력으로 넘어갔다고 봐요. 김재현 씨가. 네, 지금 들으신 방송의 주체들, 이런 종편들은 곧 재승인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일부가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그러할지 의문이 더 큰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인 양문석 위원 전화 연결해서 이 문제 짚고보고 방송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양문석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달에 인터뷰하고 벌써 한 달 반이나 지났습니다. 예. 여전히 관심은 과연 내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하는 회사가 있을 것인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주요, 이제 탈락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재승인 취소. 네. 또는 이제 조건부 제허가 이제 요 선택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점에서 재승인 취소나 조건부 제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편성과 공정성 두 항목, 총 큰 항목 4개 중에, 네. 이 편성 항목이 있고 공정성 항목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50점 이하면 또 과락을 하면, 50점 이하가 과락인데, 과락을 하면, 재승인 취소 또는 조건부 제어가, 인데요. 핵심 관전 포인트는 이제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네. 심사위원장이 누구냐,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핵심 관전 포인트인데요. 네.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재가를 받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리고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면 거의, 그대로 통과되는 이제 관행이 있는데요. 네. 결국은 누가 심사위원장이 되느냐가 핵심이고. 네. 그 다음에 그 심사위원장이, 과락이 났을 경우에, 이제 공정성의 문제나, 편성의 문제에 있어서, 과락이 났을 경우에, 재승인 취소를 결정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 제어를 결정할 것이냐, 네. 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점수를 정리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올립니다. 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상임위원 1명을 더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당에서 1명, 그 다음에 야당에서 2명에서 5명으로 이루어지는 상임위원회, 즉 전체 회의라고 하는 데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예. 이 절차 속에서 이제까지는 한 번도 심사위원회의 입장을 뒤집어 본 적이 없다. 지난 방송통신위원회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6년 동안 예. 한 번도 뒤집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에서 또 한번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심사위원장이 재승인 취소를 하고 나서 취소 입장을 전체에 올렸는데 그게 이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여전히. 예. 이렇게 되면 험난하지요. 탈락 재승인 취소 채널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여러 단계가 이제 있는데 결국은 사회적인 합의가 더 이상 종편이 왜 4개여야 되느냐, 쌍둥이 종편 4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 사회적 흐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본격적으로 종편의 차별화가 시작된 것 아니냐. 생존을 위해서 극우적 채널과 그다음에 중도적 채널로 서서히 분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 평가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핵심이다. 관문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까? 예,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방통위가 의결한 2012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보면요. 네. 편성 관련 항목에서 4사가 모두 만점을 받았어요. 예. 지금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좋은 평가들을 받았고. 네. 이 평가, 요번에 의결된 것이 내년 종편 재승인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예, 방송평가 문제를 좀,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는데요. 네. 재승인 심사는. 네. 기본적인 기준이 사업계획서의 이행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통해서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제와 내일에 대한 평가고요. 네. 방송평가는 어제에 대한 프로그램, 말 그대로 방송 내용에 대한 평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방송평가가 네. 제어가 심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바로미터가 될 수는 없다. 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 방송 편성과 관련된 항목은 재방송 비율, 원래 해야 될 그런 영역에 대한 편성 문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보면 프로그램 질 평가도 있는 것이고. 네. 예. 물론 평가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편성 같은 걸 다 만점 받고 프로그램 네. 질 평가까지도 채널 A 같은 경우 최고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방통위의 시각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법이 규정한 이 편성 비율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이 기준을 맞췄고요. 네. 그게 이제 방송평가고요. 네. 그리고 제어가 심사는 네. 자신들이 어떻게 편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보고 제어가 허가를 내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업 계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네. 실행 정도를 주로 보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송법이 규정하는 편성 비율과 네. 자신들의 사업 계획서에 약속했던 편성 비율의 차이가 방송평가와 제어가 심사의 차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건 이해가 되고요. 예. 프로그램 질평가는 평가 대상이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예, 질평가는 현실적으로 네.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이다. 객관적인 계량화 자체가 어렵고, 그리고 이 평가에 있어서 핵심이 네. 방송의 질평가 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평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경고나 시청자 사과 이러한 벌칙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네. 요 부분에서 주요하게 이 기준이 되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방금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아주 모욕적인 언사들. 네.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사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했던 결과를 가지고 그 질평가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주요한 이 객관적인 포인트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라고 하는 그 정책적 목표와 네. 그다음에 고용 창출 2만 명에 네. 대한 정책적 목표, 그다음에 그 국제 경쟁력 이 강화, 여기에 얼마만큼 복무했느냐, 복무하지 않았느냐라는 정책 목표에 대한 그 종합편성 채널의 이행 정도요. 이행 정도. 요 부분이 그 주요한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예. 자, 이 자리에 정연우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질문 있으시면 양 의원께 한 가지 드리시죠. 예, 양 의원님 반갑습니다. 정연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심사위원장이 누가 될지가 가장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거고, 우리 양 의원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께서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실 거고, 그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건데,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위원장을 누구를 할 건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양 의원께서도 기준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걸 통해서 실제로 지난번에 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선정 과정도 불투명하고 절차도 제대로 안 지켜졌다. 이렇게 하면 바깥쪽에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제대로 지켜지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관을 양 의원께서는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어쨌든 지금 그 심사위원장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예. 라는 부분이 이제 일차적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심사위원장이 확정이 되면 심사위원 구성 과정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개해라. 예. 그리고 공개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공개 과정들을 어떻게 밟아갈 것이냐. 예. 라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심사위원회 추천 인사들. 예. 이 공개나 비공개 영역에 있어서 명확하게 공개를 할 것이고, 그리고 저는 분명히 제가 듣는 심사위원회 구성 과정들을 제가 계속해서 공개를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일방적인 심사위원회 구성 또는 비객관적인 심사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없는 대로 공개를 해 나가면서 압박을 해 들어갈 생각입니다. 예, 아무래도 방통위 안에서 그래도 여당 쪽 추천 인사들이 상임위원들이 3분이나 되니까 표결감은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현업 언론인들하고 또 시민사회들하고 함께 논의를 해가면서 압박을 해나가고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심사위원이 구성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심사 과정도 투명하고 또 공개적으로 되도록 하는 그런 요구를 좀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제가 이 지상파 DMB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예. 지금은 다 속기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식적인 회의는 다 속기를 하고 녹음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이상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행태들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심사위원장의 의지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표현의 과정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언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정행위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언제든지 정언할 수 있는 그러한 심사위원들이 포진이 돼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양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런 시각에 인터뷰 길게 응해 주셔서요. 예,